자, 지금부터 모의고사 2회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계정 과목이 아닌 것은? 자, 재무상태표는 우리가 자산부채 자본을 표시하죠. 자, 그러니까 자산부채 자본이 아닌 계정을 찾으시면 됩니다. 1번 개발비는 무형자산이죠. 그래서 표시하는 거 맞고요. 차입금, 부채죠. 부채니까 표시해야 되겠고, 광고 선전비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표시하지 않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본금은 자본이죠. 그래서 표시해야 되겠네요. 두 번째 문제. 다음 중 당좌 자산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자산은 크게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누게 되는데, 자, 유동자산은 다시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나누죠. 비유동자산은 자, 모두 네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첫 번째는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의 비유동자산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1번부터 보시면, 자, 1번은 유동자산 중에서 재고자산에 해당하죠? 아니고요. 두 번째, 매출 채권은 유동자산인데 당좌자산에 해당하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은 비유동자산 중에서 유형자산에 속하죠? 장기투자증권은 비유동자산 중에서 투자자산에 속하는 계정입니다. 그래서 당좌자산은 2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단기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자, 단기 금융상품은 단기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려는 목적에 보유하는 자산을 단기 금융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금 상품 같은 거. 그런데 만기가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은 초과하고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여러 가지 금융상품들이 단기 금융상품이죠. 1번 단기 매매 증권은 주로 단기 내의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으로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자, 이거는 맞는 말이죠. 자, 그런데 단기 금융 상품은 아닙니다. 2번 단기 금융 상품은 만기가 1년 이내 도래하는 금융 상품으로 현금성 자산이 아닌 것. 자,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거죠. 자, 그런데 아닌 것이라고 했으니까 단기 금융 상품에 대한 설명 맞네요. 세 번째, 만기가 1년 이내 도래하는 양도성 예금 증서 종합자산관리계좌 환매채는 금융 상품이다. 맞는 말이죠. 4번, 단기 매매 증권은 다른 범주로 재분류할 수 있고 다른 범주의 유가증권의 경우에도 단기 매매 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자, 단기 매매 증권은 다른 범주로 재분류할 수 없죠. 그리고 다른 범주에 있는 유가증권도 단기 매매 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1번과 4번은 모두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내용이고 단기 금융상품은 아니지만 둘 중에 더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4번이 되겠죠. 그래서 3번의 답은 4번입니다. 네 번째 문제. 재고자산의 매입 원가에 가산하는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랬습니다. 자, 매입 원가에 가산하는 건 매입하면서 발생하는 매입 부대 비용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운임 같은 거, 운임. 그 다음에 매입, 수수료.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매입 원가에 가산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매입 운임 가산해야 되겠죠? 자, 매입 보험료 요 범주 안에 들어가겠죠? 네, 매입 부대 비용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매입 애누리는 빼줘야 되겠죠? 매입 하용료도 운임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산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빼야 되는 거는 3번이고요. 해당하지 않는 거 가산하는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건 빼야 되는 매입 애누리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 중 선입선출법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거 선출, 먼저 팔렸을 것이다 라고 가정하는 원가 흐름의 가정입니다. 자, 첫 번째, 물가 상승 시 기말 재고자산이 과소평가된다. 자, 선입선출법은 물가가 이렇게 상승할 때 이익, 그리고 재고가 가장 큰 순서죠.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익과 재고가 물가 상승할 때 가장 크게 나타나는 방법을 선입선출법이고요. 그리고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그리고 후입선출법 이렇게 되죠. 그래서 선의, 총후 요 순서를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가 상승 시 기말 재고가 과소평가되는 거 아니죠. 적절하지 않은 건 1번이 되겠네요. 2번, 물량 흐름과 원가 흐름이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자, 선의선출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죠. 맞는 말이고요. 세 번째, 기말 재고 자산이 현행 원가에 가깝다. 자, 선의선출법은 맨 처음에 사온 거부터 팔기 때문에 기초에 사온 거는 다 팔렸을 것이다. 그래서 원가로 보고를 하고요. 자, 12월 31일 결산 때 사온 거는 아직 안 팔렸을 것이다 라고 보고하기 때문에 기말 재고로 보고하는 건 기말에 사온 재고자산이 기말 재고자산으로 표시가 돼서 현행 원가에 가장 가깝게 표시되는 거 맞습니다. 4번 물가 상승 시 이익이 과대 계상된다. 맞는 말이죠. 이익 재고가 선의선출법이 가장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단기 중 외상으로 매출한 금액 오른 거. 자, 단기 중 외상으로 매출한 금액이라고 하는 건 단기에 증가된 거를 말하는 거죠. 단기 증가분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초 잔액에다가 단기 증가된 거는 가산이 됐을 거고 단기 회수된 거는 마이너스가 됐을 거고 애누리 된 거, 자, 외상매출금 덜 받을 거니까 마이너스 해야 되겠죠. 그리고 기말 잔액이 30만 원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면 자, 기초 플러스 외상매출 마이너스 회수 또 마이너스 애누리는 기말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기초가 50이고 외상 매출한 거는 잘 모르겠고요. 자, 회수한 게 60이고요. 애누리한 게 10,000원이고 기말이 30만 원. 자, 이거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0에서 다 빼야 되는 거. 자, 50에서 다 빼야 되는 거. 자, 50에서 외상 매출한 거는 더하고 회수한 거
애누리한 거 기말 금액하고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91만 원이 되려면 양변이 91만 원이 되려면 외상 매출은 41만 원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째. 다음 중 유형자산 취득 후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했다. 자,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했다라는 소리는 원래 수선비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대변의 현금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요거를 뭐 무슨 자산 할까요? 건물 이렇게 처리했다. 네. 현금 이렇게. 여기서 이제 취득 후 수익적 지출은 보유 중의 지출이니까 자본적 지출은 자산으로, 수익적 지출은 비용으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이렇게 처리했다 이거죠? 그러면 비용은 작아지고 자산은 커지게 됩니다. 자, 비용이 작아지면 이익은 커지겠죠? 자, 이런 거 찾으시면 돼요. 당기순이익의 자산, 비용,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바르게 표시한 거 그랬어요. 자, 그러면 자산은 과대 계상돼야 되니까 자산 과대된 거 일단 답의 후보에 올려놓고요. 비용은 작아졌으니까 비용은 과소된 거. 당기순이익은 커지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계정 잔액의 표시로 옳지 않은 거. 자, 건물은 자산이니까 자산이기 때문에 얘가 차변에 이렇게 있어야죠. 미지급금은 부채니까 맞게 표시되어 있죠. 선수수익 부채니까 맞게 표시되어 있고요. 외상매입금 부채니까 맞게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자산만, 건물만 잘못 표시가 되어 있네요. 9번째 문제. 바드럼 계정 대변에 기록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바드럼 계정 대변에 기록하는 거는요, 바드럼이 회수돼서 마이너스 되면 대변에 기록하겠죠. 또 부도가 돼서 마이너스가 되면 대변에 기록하겠죠. 자, 바드럼을 배서 양도하면 마이너스 되겠죠. 바드럼을 할인하면 역시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이 중에서 찾으시면 되겠죠. 자, 상품 200만원 매출하고 매출처 발행 약속금 받다. 얘는 차변에 분개해야죠. 아니고요. 매입처 발행 약속금이 만기가 되어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매입처에 발행한 약속금은 지급어음이죠. 그러니까 얘는 답이 될 수 없네요. 외상매출금 200만원을 매출처 발행 약속어음으로 받다. 받았으니까 역시 차변에 분개를 해줘야 되니까 답이 될 수 없죠. 외상매입금을 지급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매출처 발행 약속어음. 이거는 받을 어음인데 배서양도를 하고 있으니까 배서양도 여기 있네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번째 문제. 다음 설명 중 밑줄친 나와 관련이 있는 계정으로만 나열된 거. 자, 밑줄친 나는 비유동 부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유동 부채는 결산일로부터 1년 이후에 상환될 부채를 비유동 부채라 하죠. 자, 1번은 전부 다 유동이네요. 두 번째 사채 비유동이고요. 장기차입금 비유동이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도 모두 유동부채만 있지요. 4번도 모두 유동부채만 있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다음 중 수익과 비용의 이연 항목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거. 자, 이연은 앞에 선이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자, 비용은 선급 땡땡, 수익은 선수 땡땡, 이런 걸 찾아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12번 문제. 2000X1년 1월 1일에 구입한 영업용 건물 취득가 6천, 잔존가 0원. 내용 연수 10년, 결산은 연일회고요. 2000X2년 12월 31일 결산 시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자, 정액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고, 자, 내용 연수로 나누면 되겠죠. 자, 그럼 취득원가는 6천이고요. 취득원가는 6천이고요. 잔존가치는 없으니까 0. 내용 연수는 10년. 그럼 6천을 10으로 나누면 1년에 600만 원씩. 그러면 2000X2년 12월 31일 날 감가상각비는 600만 원이 되겠죠. 13번 문제. 다음 자료를 토대로 2000X1년 1년 손익계산서에 보고될 대손상각비는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자, 2000X1년 1월 1일 대손충당금은 15만 원이다. 이게 기초잔액인 거죠. 2000X1년 5월 10일 거래처 파산으로 매출채권 20만 원 회수 불능됐대요. 그럼 기초에서 20만 원을 처리할 건데 부족하니까 이거 몽땅 다 써서 없앴겠죠. 그래서 요때 회계처리 어떻게 해요? 차변에 대손 충당금 15만 원, 또 차변에 대손 상각비 5만 원 이렇게 처리하지요. 대변에 매출채권 20만 원. 자, 그래서 일단 이때 대손 상각비가 5만 원 발생했습니다. 자, 결산 때는 채권 잔액 비례법이니까 매출채권 잔액이 750만 원. 자, 1% 대손을 설정할 거니까 곱하기 1%고 설정 전 기말 잔액은 없으니까 몽땅 다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75,000원이 필요한데 12월 31일 날 회계 처리를 해보면 차변에 대손 상각비 75,000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75,000원 이렇게 하니까 5만원에 여기 대손 처리했을 때 5만원에 대손 충당금 추가 설정할 때 75,000원 더하니까 125,000원. 그래서 이렇게 더해서 125,000원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째 문제. 자, 다음 자료 이용하여 당기 순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자, 당기 순이익은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빼면 되겠죠. 손익법에 의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매출액 수익이고요. 매출원가는 비용이니까 빼야 되겠죠. 직원급여도 판매관리비니까 빼야 되고, 이자 비용도 빼야 되고, 접대비도 빼야 됩니다. 자, 그래서 비용을 모두 합치면 650에다가 680이죠. 그러면 330만 원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 결산의 절차 중 결산 준비를 위한 예비 절차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결산 예비 절차는 총계좌 원장에 전기한 원장 장부 내용을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때 시산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시산표를 작성하게 되고 그리고
결산 수정 분계를 하게 됩니다. 자, 수정 분계가 모두 끝났으면 다시 수정 후 시산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단계를 예비 절차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총계장 원장 마감을 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는 본 절차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재무제표나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후 절차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무상태표보다는 손익계산서를 먼저 작성하고 마지막으로 재무상태표를 작성하게 되는 단계를 말합니다. 자, 여기서 예비 절차라는 건 시산표, 수정분계, 수정 후 시산표 작성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 자, 그래서 모의고사 이외에 이론 문제 풀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